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저희 오늘은 리터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경희님이 에픽이라는 다산북스에서 나온 새로운 문예지 창간호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신 이 에픽이라는 잡지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 듣고 저희 리터 2020년 10월 11호로 새로 나온 문예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소개된 이유리 작가의 단편소설 둥둥이라는 작품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픽 얘기부터 뭔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까 막상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너무 했는데 예뻐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 에픽은 다산북스라는 사실 한국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는 출판사일 수도 있는데 다산북스라는 곳에서 이제 문예지를 창간을 하게 됐고요. 저는 작년에 11월 정도부터 합류를 해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아마도 예정돼 있는 건 4호까지 제가 마음이 바뀌지 않거나 잘리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얼마 전에 10월 15일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편집위원을 저는 사실은 편집자는 했는데 편집위원의 역할은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잡지 편집위원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코너 전반적인 거 다 기획하고 그 코너에 맞게 이제 지면에 맞는 필자 이제 섭외해서 청탁 드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는 창간호였기 때문에 컨셉이나 세부 코너 정하는 데 좀 가장 오랜 시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이제 디자인 관련 아무래도 컨셉을 같이 잡았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도 꽤 오래 많이 고민을 했고 에픽 같은 경우에는 서사, 그러니까 내러티브 매거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픽이라는 잡지 제목의 뜻도 그 보통 알고 계시는 에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서사시라는 뜻도 있고 거대한이라는 뜻도 있는 그 단어에서 가져온 건데 대신에 잡지 에픽은 EPIC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가운데 I를 하나 더해서 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인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모든 텍스트는 문학이다라는 좀 표 같은 거를 갖고 가기도 하고요. 특이한 점은 소설, 그러니까 내러티브 매거진인 만큼 서사를 다루는 문학 작품들을 다루는데 소설뿐만이 아니라 논픽션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앞쪽에 논픽션이 단편소설 분량의 글들로 좀 주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논픽션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저희가 흔히 뭐 목소리 소설이나 증언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장르처럼 좀 이야기가 있는 논픽션들을 뭐 단편 소설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지면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픽션도 좀 문학 작품으로 향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간호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투고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에픽 그 홈페이지에도 투고 안내가 있고 잡지 끝에도 투고가 있어요. 논픽션뿐 아니라 소설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주시면 좋겠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유소야에서도 이제 에픽에 들어있는 소설이나 논픽션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편집위원으로 다 성탁을 드리는 과정에 있었고 다 받아서 이제 사실 고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히 받았기 때문에 일부 작품만 소개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요소야에서는 에픽을 소개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제가 그만두면 할게요. 그 이유가 돼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되게 이번에 실린 작품들 다 좋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거리감을 잘 두거든요. 두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좋았어요. 다들 좀 솔직히 문예지 읽으면 어떤 거는 조금 약간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창간호라 더 다들 신경 써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1월에는 2호도 나오는데 2호 필진도 아주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네, 문학독자라면 좋아하는 분들의 소설뿐만 아니라 논픽션도 실려있을 예정이라서 좀 기대를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고 혹시 괜찮으시면 뭐 어딘가에 리뷰를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네, 바로 리터로 갈까요? 네. 근데 리터 표지 너무 예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리터에 갈수록 예뻐지죠? 맞아요. 원래 그런 그림 작가들이랑 아티스트 분들이랑 협업하는 거는 원래 컨셉이 그렇긴 했는데 점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주제, 커버 스토리 주제로 잡는 것들이 매번 독특할 순 없잖아요. 네. 이번 커버 스토리도 에세이스트가 되다라는 이제 커버 스토리인데 이 문장으로는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커버 디자인에서 커버했어요.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제로퍼 제로 아마 맞는 것 같다. 제로퍼 제로. 참 공교롭게도 에픽이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약간 뭐랄까 주제가 조금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아마 에픽이 어쨌든 서사문학 안에서의 논픽션을 좀 호출해오는 역할을 하려고 컨셉을 잡아왔고 저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에도 논픽션 특집인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편집위원 중 어떤 일부 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니셔가지고 이런 에픽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문예지라 다른 문예지 만드는 분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만날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문학의 장에서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에 어딘가에 그냥 끄적인 적은 있는데 에세이가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판매량이든 뭐든 간에. 근데 에세이 비평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가 한창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올 때 이게 과연 책 같지 않아? 라는 사실 비난들도 좀 있었거든요. 뭐 누군가의 일기 같아, 블로그 같아, 이런 거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에세이라는 장르가 아직 뭔가 분류나 정립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편견들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리터 자연스럽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좀 의외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번인가 저번 리터가 에세이 코너가 리터가 계속 안에 있긴 있었는데 한번 메모어라는 회고록 코너로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에세이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 호는. 그래서 혹시 에세이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에세이를 에세이라 부르지 못하고 약간 이런 갈등도 어쩌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분류하고 비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갈래를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 에세이는 가장 큰 범주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논픽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논픽션은 좀 저널리즘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박혜진 에디터의 에디터 노트가 재밌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에세이로 읽혔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포인트는 에세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금의 에세이 시장, 지금의 에세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도 언급이 됐지만 아무튼 시리즈가 투고를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작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어놓음으로써 나도 이거 아무튼 시리즈 써볼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투고하고 그게 계약으로 성사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주위에서 듣기에도 그렇고 SNS 같은 걸 봐도 그냥 농담으로 저도 친구들이랑 너 이거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시리즈의 기획들이 되게 에세이의 장을 그동안 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또 열어놓은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들여다보자라는 기획이 이번 리터의 커버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에 대한 이슈로 이제 뭐 평론가들의 글도 있고 에세이스트의 글도 있고
그 에세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언어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슬아, 금정현, 문보영, 김현, 김원영 다 엄청 에세이 작가로 사랑받는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에세이에 대한 조금 더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은 글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리터에 연재되고 있었던 에세이 코너가 또 실려 있고요. 인터뷰에는 이제 김복희 시인 그리고 임현주 아나운서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첫 책을 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인터뷰가 또 실려 있더라고요. 네. 민병훈, 한정원, 이수희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주영님도 이제 그 저희 저번에 첫 시집 특집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첫 책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대해 좀 자연스럽게 해보는데 이거는 특히나 첫 책을 낸 작가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라 좀 그런 설렘 반 걱정 반인 마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 분이 되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코너는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픽션 코너에는 이제 은모든 작가, 이유리, 조진주 이렇게 세 분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유리 작가의 둥둥을 다루긴 하는데 네. 다른 작품들도 좀 고르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501호의 좀비 은모든 작가 거는 비 오는 날 읽었거든요. 며칠 전에 급하게 준비하면서 비 왔잖아요. 갑자기 네, 맞아요. 가을비. 비 왔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분위기랑 어울려서. 그래서 전 한번 우리 국내 한국 문학에서 좀비가 등장한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인 적이 또 잘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시는 김건홍, 김경인, 신영배, 이다희, 조용미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유리 작가의 둥둥. 네. 네. 이유리 작가는 빨간 열매 맞나요? 아, 그걸로 네, 등단한 네. 올해 네. 작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문장앱진 지난번에 7, 8호로 보면서 거기도 이유리 작가님 신작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 네. 되게 활발하게 나름 작품 네,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둥둥이라고 해서 일단 둥둥하면 오리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들어서 이게 뭘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아이돌의 덕통사고를 당해서 인생 모두를 그 아이돌에게 바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어떤 상태에서 자신의 그 아이돌에게 빠졌던 그 한 생애를 회상을 하냐면 그 아이돌에게 선물로 되게 비싼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주려고 이제 그거를 들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길에 차 사고가 나서 본인이 그 차에서 튕겨나가서 인천대교 아래 바다에 빠져요. 근데 그 비싼 캐리어를 약간 튜브 삼아, 보트 삼아, 구명보트 삼아 거기에 떠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를 약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아이돌 입덕기와 그 아이돌을 키우게 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약간 좀 판타지처럼 좀 외계 생명체를 만나서 좀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좀 약간 두 가지 파트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이돌 엄청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도 돈을 쓰고 좋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중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좋아하는 네. 팬클럽 같은 것도 했었고.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친한 친구들이 하니까 네. 물론 엄청 그때는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런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에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네. 뭐 누가 그때그때 좋은 건 있었는데 아이돌은 잘 없었어요. 아, 네. 아이돌은 거의 없었고 짧게 지영님 최근에 네, 있으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현빈의 덕통사고 당해가지고 아직도 못 태어나고 있는데 아, 정말요? 근데 저는 네. 내가 어떤 선을 넘는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단계로 들어간다에 중요한 건 약간 돈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돌이나 어떤 배우나 내가 어쨌든 좋아하는 연예인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네.
좀 더 진지한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직 돈을 써본 적은 없는데 제 주위에 많죠. 돈을 쓰고 있는. 네. 근데 약간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나는 약간 그 차원을 한참 뛰어넘은 사람이죠.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아이돌 그룹이 새로 태어나면 그 신인 그룹 때부터 붙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들이 그 신인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밤새 뭐죠 스밍이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애들 그 신곡이 나오면은 뭐 바로 그날 뭐 1위에 실시간 1위나 올려놓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컨셉도 만들고 그 아이들의 장점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스밍을 하고 댓글을 달고 퍼나르고 그 밖에 저는 모르는 어떤 많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탑스타가 되도록 키우는 그런 그래서 팬들의 역할이 옛날에 그냥 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플랜카드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랑은 아예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세계를.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렴풋이 그냥 듣고만 지나섰던 약간 그 세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약간 느낌이었어요. 여기도 나오는 주인공이 단순히 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냥 비싼 캐리어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얘를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심지어 그냥 길거리에 춤추는 애였죠. 어떤 연습생도 아니었던. 근데 15살짜리 남자애가 우연히 홍대 거리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순간 이 아이에게 완전히 빠져서 그냥 인생을 다 바치겠다 약간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당시에 미대 4학년으로 졸업작품 준비하던 아주 유복한 집의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 목형규라는 15살 아이한테 빠져서 얘가 21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 아이를 탑스타로 만들죠. 근데 그 탑스타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나열돼 있는데 그 디테일들이 네, 맞아요. 아,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팩트에 기반한 디테일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느낌에는 아 이게 완전히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약간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습생 아이에게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보컬 트레이너 뭐 댄스 가르친 선생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돈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개인 연습실 마련해주고 2주에 한 번씩 뭐 콘서트장 빌려가지고 공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팬클럽 하면서 뭐 댓글 달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고 근데 저한테 약간 좀 제일 경악이었던 건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쵸. 저도 그때 네. 그냥 회사를 하나 차리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나중에 그 이유는 나오긴 하잖아요. 네, 자기는 네, 네. 사업할 그 생각은 없었고 네. 집에 그걸 받기에는 좀 네. 그냥 그런 그 상황이 손쉽게 네. 속이기 위해서 네.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학교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파트와 이제 미니쿠페를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아서 처음에는 그 미니쿠페를 팔아서 이 아이의 지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팔고 본인은 월세방에 들어가서 그 자금으로 얘를 키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살짝 좀 경악을 하긴 했으나 어쨌든 그래서 애를 키우고 마지막에는 얘가 누나 나 너무 불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마초에 손을 대는데 그 대마초에 손을 대는 것까지 용인을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주인공이 인천대교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이제 둥둥 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죽음이 이 아이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약간 그 마음으로 사실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디테일한 게 전혀 뭔가 다 지어낸 것 같지 않고 좀 자연스러워서 좀 현실적인 네. 부분으로 느껴지는 거? 네. 물론 어떤 계기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드라마틱하게 들어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잘 갖다가 네. 매끄럽게 붙여놓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네.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 사람이 어떤 열심히 춤을 추는 청소년을 보고 덕통사고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못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왜 뻔한 스토리는 뭐 내가 너무 삶이 힘들 때 열심히 하는 누군가를 보면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네. 마음으로 덕통사고 빠지는 사람들도 좀 보긴 봤거든요. 네. 내 인생이 조금 불행하거나 뭐가 좀 답답하고 지루한데 되게 열심히 사는 존재들을 보면 힘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 옛날에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그 일본의 한류 드라마 인기 있을 때 그 일본 얘기네요. 중년 여성들의 마음이 너무 오래전이죠. 겨울연가. 그때 그런 권상우. 후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 뭐죠?
권태와 갱년기를 드라마로 네. 연예인에 대한 그 마음으로 달랬다. 근데 사실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을 좀 봤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네. 최근에 저희 언니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미스터 트롯에 그 중에 한 명한테 네, 빠져가지고 네. 그 얘기만 주구장창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엄청 삶의 빛이래요. 네, 희망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을 못 하겠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덕질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네.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도 덕질하다가 고비가 오는 순간이 돈을 써요. 돈을 네. 쓰는 걸로 진입하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모근탁이라는 이제 화자인 네. 여성만큼 돈을 쓰는 사람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그룹인데도 네. 일본에 사는 한국인인데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이제 매주 매달 와서 보고 뭐 광고판 전광판 광고 막 이런 거 되게 강남 이런 데 그냥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막 해외 팬미팅 있으면 그거 다 가고 근데 그걸 보면 친해져가지고 같이 어울리긴 하는데 나는 저만큼은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현타가 오면서 네네네. 거기서 그만두거나 살짝 이제 좀 내려놓는 시기가 비슷하게 오는 친구들을 좀 복수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나오는 모근탁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제일 찐인 아마 덕질을 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런 말을 잘 몰라서 말을 못했다. 네, 저도 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현실적, 사실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게 근데 이제 모근탁은 사실 삶에 크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이대로 자기가 만약에 이 현규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졸업 그냥 무탈하게 하고 유학 갔다가 결혼했다가 뭐 개인전 같은 거 소소하게 하면서 사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유복한 집안의 화가 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충분히 있었는데 딱히 불행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여기선 안 느껴지고 네. 그럼에도 그런 춤을 추는 청소년한테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어쩌면 뭐 운명적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약간 그 뒤에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네. 이 형규를 띄워주기 위해 팬카페를 만들고 팬아트를 하고 입소문을 내고 막 자기 친인척 인맥을 활용해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BGM을 깔고 그러니까 보통 오바라고 치면은 가짜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설마 출연시켜달라고 할까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머리가 좋은 게 배경음악으로 써주면 네. 근데 실제로 예능 배경음악으로 깔렸다가 이제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 작가의 관찰력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직접 경험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네. 간접 경험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되게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잖아요. 네. SNS에 그 덕질하는 계정들만 봐도 네. 이게 진짜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고 엄청 촘촘하고 전략적이고 네.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가 주변에 진짜 덕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썼든 아니든 어쨌든 이 사람의 관찰력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이거 읽으면서 좀 했어요. 그 전에 다른 작품들도 좀 어두운 작품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묘사나 인과관계의 디테일 같은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현실적인 세목 묘사가 좋다라기보다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전개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디테일을 막 살렸다고 해서 전개까지 자연스럽지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읽다 보면 심지어 얘는 뒤에 단편인데 1, 2부 나뉘어지는 것처럼 전개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짐작도 못했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뒤에 이런 전개가 나오면 소설 앞부터 그 이상한 외계 생명체들을 만나는 걸로 시작을 해서 회상을 하고 또 회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한텐 편안한 전개인데 이 이유리 작가는 그 앞에 그냥 그 캐리어에서 눈을 뜬 것만 이제 거기서부터 회상이 들어가니까 그냥 회상이 보통은 2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완전 새로운 전개가 되고 그리고 끝이 되게 발랄하게 끝나요. 홀가분하게
세상 가벼울 수가 없어. 그래서 맞아요. 되게 혹시 먹은 거 아니야? 이거 머핀 자기가 되게 진짜 외계 생명체가 다시 살려주는 내용 전개잖아요. 네. 갑자기 그 대마초 든 머핀 먹은 네. 거 아니냐고. 맞아. 혹시 네. 근데 대마초? 저는 네. 이것도 디테일이 상상한 걸까? 그 머핀 안에 대마초 숨기는 맞아. 것도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놀라운 디테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보도가 됐거나 그랬을 수도 하지 있겠죠? 않았을까요? 네네.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형규라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대마초에 중독이 된 거죠. 힘들 때마다 피다가. 근데 얘가 처음으로 해외 투어 콘서트를 가는데 대마초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 대마초를 이 누나가 이제 구해다 주는 거죠, 내가. 근데 구해다 주는 방법이 정말 신박해요. 코스트코에 가서 커다란 머핀을 사서 그 머핀을 반으로 쪼개서 그 안에 대마초를 숨기고 진공 포장한 다음에 거기 위에 약간 좀 목형규 그 아이돌 이름을 써가지고 아이돌을 위한 선물인 양 그렇게 해서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좀 대단하고 마지막에 저는 목숨을 버리는 순간도 되게 웃겼는데 얘가 이대로 나는 죽으면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대로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대로 내가 죽었을 때 그 캐리어에 담긴 머핀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마초가 발견돼요. 우리 형규가 징역을 살거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 캐리어에 있는 머핀을 다 버리면서 본인이 죽는 선택을 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가가 실제로 뭐랄까 아이돌을 좋아한 적이 없을지라도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했을 것 같은 생각은 네, 놀라워요. 어쩌면 네. 이 외계 생명체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타인을 위해 가장 희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들 그 마음을 이런 덕질하는 분들한테 혹시 보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정말 순수한 이타심이라고 이 생명체들도 놀라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거를 다 버려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마 있겠죠. 그 덕질 세계에선 있겠죠. 이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 머핀을 버리지 않으면 캐리어에 조금 더 올라와 있어서 조금은 더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다지 희망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근데 이대로 이제 뭔가 정신을 잃었을 때 발견되면 혹시 그 초래할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 형규에 대해 숭고한 희생을 하는 걸 택한 거잖아요. 저도 이게 어떤 마음일까 싶긴 한데 그냥 정말 그 순간에는 그거 하나 생각한 걸까? 그리고 이게 왜 자기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나한테 남은 하나가 이거이려나? 이게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나? 근데 정말 이게 미쳤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왜 이거 너무 유명한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 같은 거잖아요. 너무 또 옛날 얘기다. 순간 사랑이네요. 그거 다 자기 죽을 거 알면서 그 여자만 올려주고 자기는 죽잖아.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얘기할수록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소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물론 어떤 여기서의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있지만 그냥 정말 유쾌하고 재밌게 읽고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거의 파리의 연인급 결론이잖아요. 되게 요즘 젊은 작가님인데 자꾸 생각나는 모티프들이 다 진짜 옛날 파리의 연인 같아요. 마지막 엔딩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약간 머리가 띵한데 곱씹게 되죠. 이제 이거 뭐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의견이 분분한 그러니까 서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것도 또 숭고한 이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많은 애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역시 하기는 하지만 그냥 좀 전반적으로 다 약간 죽을 지경에 이르른 사람 치고는 홀가분한 느낌 같은 거? 좀 이게 제목이 둥둥이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막 비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속이 비어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설
뭐 쓰거나 이럴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되게 힘들다는 네. 얘기를 저희 쓰는 친구들끼리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 혹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감정 같은 것도 약간 그런데,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네. 끝까지 약간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1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규라는 이 아이돌을 네. 사랑하는 네. 사람의 인물을 그릴 때 네, 저 네, 같으면 저는 아파트 못 팔았을 것 같거든요. 현실의 저 자아에 약간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근데 이 작가는 쓸 때 내가 목형규라는 이 아이돌을 좋아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써보자라는 끝까지 약간 좀 밀어붙인 느낌이, 그리고 죽을 때 마저 이 아이를 생각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근데 이렇게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저항감 같은 게 안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또 사줄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았어. 충분히 사줄 것 같아서. 그쵸. 이 주인공에게 아파트랑 저에게 아파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중요도가 뒤바뀌어 버리는? 솔직히 제 친구가 이걸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네.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임플란트 하라고 준 네. 돈으로 카메라 산 친구가 있구나. 네. 덕질하려고. 근데 네. 걔도 임플란트가 사실 이거는 자기의 앞날의 건강이 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 했는진 모르겠지만 근데 그 돈으로 바로 비밀라고 카메라 사서 자기의 네. 치와와 바꾼. 이 시점에서 어떤 아이돌이나 어떤 연예인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는 약간 모든 덕질하는 독자에게 바치는 약간 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이유리 단편소설 둥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현대문학 10월호에 실린 임소라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리 소설 둥둥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뷔 이후 형규에게는 규모는 작아도 꽤 충성도 높은 팬층이 생겼고 그 중에는 극성스러운 이들도 물론 있었다.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숙소 앞에서 밤을 새우거나 형규가 졸업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광 명소처럼 찾아가는 열성 팬들이. 그러나 누구도 형규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건 세상에서 오직 나와 형규만이 공유하는 비밀. 그러니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달콤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물론 절대로 죽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형규가 평생 바라왔고 이제 겨우 쌓아나가기 시작한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아니 사실은 자주 몰래 그려보곤 했다. 어쩌다 우리의 비밀이 밝혀져 경찰을 따돌리며 형규의 손을 잡고 멀리 도망치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유치하다고 할지 몰라도 내게는 항상 짜릿하고 반짝거리는 상상이었다. 형규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나는 바로 그 상상에, 형규의 미래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착각에 중독되어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과거의 언젠가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내가 형규를 말릴 수 있었을까? 대마초 머핀을 가득 담은 캐리어를 끌어안고 둥둥. 하염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지금에 와서도 나는 사실 자신이 없다. 형규를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걸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나이지만 형규에게 이걸 끊게 하지 못한 것과 형규에게 이걸 전해주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중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다.